네, 방금 소개받은 김의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쁜 얼굴 보여드려야 되는데 불행하게는 절반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보여주셔도 예, 예. 그, 보고 싶으신 분은 검색하셔서 보십시오. 네, 이렇게 강의 초대를 받고 그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예, 꼭 어디 모처럼 서울에 가는 기분, 예, 그런 기분 느꼈고요. 또 첫날 밤에 신랑처럼 막 이제 가슴이 떨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끔은 이제 저도 이제 과연 이게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패배의식이 굉장히 많은 그 시절을 보내왔고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쟤는 잘할 거야. 잘하고 있어. 뭔가 해낼 거야. 이런 기대를 이렇게 계속 받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 그러니까 더욱더 그랬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제일 미안해요. 예, 어머니는 이제 아직도 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돌아가시기 생전 아들이 뭔가 좀 짠하고 나타나는 것을 부모님들은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주제로는 그 디지털 시대의 문학적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어떻게 좀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선생님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술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실은 그 말을 좀 수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인생도 길고 예술도 길다. 예. 왜냐면은 그 인생도 길고 예술은 그러니까 빛이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옛날 거를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그런 고사성어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시대는 정말 많이 변한 걸 실감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특히 다 그런 교육 일선에 계시니까 과연 선생님들조차도 어떤 때는 이런 어떤 기준 잡기가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너무 빨리 변해가고 대학 과정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부 과정들은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면 4년 동안 배운 게 거의, 더 신지식이 또 오니까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시를 쓰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도 정말 좋고, 제가 칠산대교 건너서 이렇게 은행나무 가로수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는 조그만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쁘구나. 예.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세요. 선생님들 앞에 있으니까 막 손도 떨리고 너무 긴장이 돼요. 저는 시를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전 다 시인이시죠. 학생들 앞에는 몇 번 서봤는데 선생님 앞에는 이게 쓸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인간극장에 출연하시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지금 EBS 한국기행 아시죠? 네. EBS 한국기행 지금 작가가 서울서 오면서 이제 조금 1시 조금 넘어서 오신다 그러더니 2시가 다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 나누고 왔는데, 예, 그 내년 1월 4일 날 방영될 분량을 우리가 지금 이제 소화를 해야 되고, 그 인간극장 말씀하신 거는데 벌써 저희가 TV가 9번 나왔더라고요. 예. 맨 처음에 그 KBC 방송 남도의 살얼이랐다.
거기에서 이제 3부작으로 개미와 배짱이 편이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역시 또 뭐 개미와 배짱이 후속타가 나가고 인간극장도 결국에는 개미와 배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방장은 항상 열심히 일하고 저는 그냥 땡땡이 치는 배달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춰지니까 한 3일 전인가요? 29일 날 방송된 게 27일에서 KBS ETV에 굿모닝 생방 대한민국 라이브 거기가 한 3, 4일 전에 나왔었는데 거기도 역시 저는 배달 나갔다가 30분씩 40분씩 늦게 오는 그 못된 배달부로 해가지고 악플도 많이 달려요. 뭐 잘라버려라 뭐 이러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늘 이렇게 또 악한 모습, 약자의 모습으로 또 가야 되고 이런 게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더라, 장윤정의 노래가 좋다. 그 다음에 KBS 아침마당, 뭐, 생각도 잘해. 그 다음에 TVN의 일로 만난 사이, 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억도 못할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런 거를 찍고 나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또 봐지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측면과 가족이 보는 측면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왔던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제 심지어는 찌질하다고까지 말을 하고, 네가 그렇게 살 줄 몰랐다. 중국집에서 배달이나 하고 사냐.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친구들은 너를 응원하겠다. 정말 너는 사람답게 산다. 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를 쓰고 문학을 하고 이렇게 좀 사는 게 자기 앞에 있는 자기를 보는 훈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게, 내 자신을 본다는 게 뭘 보는 거잖아요. 이 볼 때는 세 가지를 보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마음으로 보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보는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견, 시, 관 그러잖아요. 볼견, 볼시, 볼관 세 가지가 있는데, 관으로 본다는 것은 저로서도 불가능하지만 때로는 이게 눈을 감아보면 내 마음의 스크린 안에 오롯이 있는 내가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은행나무 밑에 앉아서 은행잎을 줍고 있거나, 어떤 때는 바닷가를 걷고 있거나, 어떤 때는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거나, 그러한 내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눈에. 눈을 감으면.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앉아있거나,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내 기억에 각인돼서 내 마음판에 하나하나 다 들어있는데, 그걸 꺼내보는 시간이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중학교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는 사람들의 기억이 중학교 때부터 거의 선명하게 남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입학 당시만 해도 어렴풋한 기억. 그죠? 1, 2학년, 3, 4학년까지는 그래도 좀 희미한 기억. 5, 6학년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중학교 이후부터는 굉장히 선명해요, 기억들이.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렇게 딸을 키우면서 얘가 모든 걸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주었던 선물이나 뭐 같이 여행했던 곳, 너무나 실망스럽게 완벽하게 잊어먹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딸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걔들은 앞으로 가기 바쁘잖아요. 과거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5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과거를 기억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때 보면 저도 지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기억들을 이렇게 회상하려고 떠들어 보면 초등학교 때는 아까 말대로 어렴풋이 가무스릇하게 뭐 이렇게 남아있는 반면에 중학교 때는 어떤 선생님들하고 했던 대화마저도 생각날 정도로 확실하고 고등학교는 더 확실해요. 그건 아주 가까운 과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오다 보면은 어떤 때는 훅하니 내 기억이 10분 만에 이렇게 10분도 안 걸릴 때도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기억을 돌이켜 봤을 때. 근데 제가 결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기억을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옹알이 하다가 이제 점점 뭔가를 붙잡고 일어서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다가 아니면 마루 끝으로 한번 떨어져도 보고 그러면서 점점 나는 자라오잖아요. 자라와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리든지 해서 뭐 엄마의 무릎 학교를 간다든가 뭐 유치원을 다닌다든가 유아원 유치원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그게 그 시절이 없었으면 건너뛰고 그때는 뭐 뜰에서 뭐 놀았겠죠. 우리 저만 해도 어린이집 이런 거 유아원 없던 세대니까 이제 그러면서 개구리 잡고 놀다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수박을 깨트려서 혼났고 막 이런 틈틈이 기억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이제는 점점 어느 정도 형상화된 기억을 빼놓고 그때 뭐였지? 이러면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야. 기억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아파서 잊었던 기억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은 즐거웠던 순간만을 기억하고 싶잖아요. 따돌림을 받았거나 매를 맞았거나 혼을 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랑의 어떤 우정에 금이 가던 시절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밀쳐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원히 그렇게 묻고서 말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 떠오르는 기억은 진짜 기억이에요. 그냥 결국 기억이 안 나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기억이 나면은 그 기억 끝에서 그 기억과 분명히 매듭을 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기억들의 매듭이 하나 둘 다 풀린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근데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100% 풀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선, 이 정도면 그래도 됐다 싶을 정도 선이 온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마음이 진짜 그 비움 막 이게 어디 가면 비우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운다는 게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비울까? 그동안 채우려고만 했었는데 결국 차지도 않았는데 내가 비워낼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비울 거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비울 것도 실은 없는데. 근데 비운다는 생각은 가졌지 포기한다는 생각은 못 갖고 살았잖아요. 포기는 어떻게 보면 나쁜 거였잖아요. 어떤 삶, 그럼 우리는 포기를 너무 큰 단위들만 봤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포기들은 매일 일어나요. 매일 매 순간 일어나요. 근데 포기가 결국 포기의 미학이 비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어떤 한 정해진 시간에 60문항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막히는 건 패스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다음 문제를 못 푸니까 그렇게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 삶에서는 정말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빨리 놔버릴 때 거기만큼 비워지고 마음에 여백이 생기니까 거기에 내가 뭔가 여유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은 걸 부여잡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그래서 조금 비운다는 것은 좀 다르게 말하면 약간의 포기가 필요하다. 포기한 부분, 근데 절대 포기 못할 것들은 많죠. 많은데 제가 포기라는 것을 선생님들 앞에서 어떤 단어에 스펙트럼이 있는데 용기를 하나 놓고 볼게요. 용기에는 몇 종류의 용기가 있을까요? 이렇게부터 들어가면 용기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단을 내리는 것만 용기가 아니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 용기가 아니고 어릴 때는 그 문지방을 넘으려고 하던 그런 것도 하나의 용기가 되고 어디 벽을 붙잡고 쓰던 그런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이 젖먹던 힘이래요. 왜냐면 그건 생명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내가 젖을 못 빨면 죽으니까. 하여튼 그런 용기들이 그 용기의 변천사처럼 쭉 나한테 어떤 그 시기마다 다가왔던 용기, 그리고 용기가 점점 쌓여서 지금의 현재 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나는 뭔가를 포기하면서 비워왔던 거예요. 기억도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얘기가 좀 너무 숨차죠. 말이 많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특히 강사님, 제가 생각이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선생님들도 뭔가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강의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개가 길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 중에서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받아주시고 어떤 당연하죠. 그럼 잠깐 그런 시간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면 훨씬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장 부러워하시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 하고 제일 많이 바라는 게 선생님들이었고요. 또 그냥 느낌이 좋으셨어요? 시인의 느낌이었어요. 원래 이 시인분들은 머리도 좀 높고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니까 뭔가가 대모적으로 좀 이렇게 특징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 말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빨간 운동화를 신었어요. 나는 빨간 운동화를 신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자기의 뭔가를 지키고 싶은. 살짝은 뭔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정상적인 직업. 근데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그런 틀에 박힌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군대 생활이에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일과를 마치고 매일 그게 반복되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실은 답답해서. 힘들었던 것보다 그냥 어떤 딱 틀에 박힌 그 생활 속에서 내가 돌아가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단체의 의지잖아요. 그 속에 내가 그냥 아무런 개성 없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술형으로 타고나셨네요. 생각만 그런데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또 생각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여튼 좋은 기절이었고요. 제가 좀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계속 좀 빨리 가는데 결국 내가 먼저 드리는 말씀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말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막 TV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뭔가를 써서 남긴 것보다 그냥 제가 생활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쪽으로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제가 무슨 뭐 서정주, 윤동주 이런 어떤 옛날 뭐 어떤 그런 위대한 그런 시인들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결국 쫓아가는 입장이고 모든 창조물, 창작물은 답습되고 모방되고 흘러오는 그 과정에 저는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많은 그런 작품적인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살더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개인의 창작과 기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결국에는 자신이 걸어가는 흔적을 자신이 남기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창작물은 일기나 편지나 자기한테 주는 편지나 이러한 그런 것들이 가장 개인적인 창작물이고 가장 진솔한 기록이에요. 소설이나 타 장르는 꾸며진 얘기잖아요. 드라마 이런 거는 각본 각색되고 뭔가 사람들한테 호기심 자극적이고 재미를 주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지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일기라든가 시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기록하기에 가장 좋은 문학이고 시도 이렇게 보면은 지나간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창작물은 자신에 대한 기록이고 자기 가족에 대한 기록이고 자기 주변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이 기록물이 결국에는 창작이란 이름으로 계속 재창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는 나중에 좋은 시를 써볼 거야. 나는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뭔가 여행기를 남겨볼 거야. 꼭 그러지 마시고 하루하루가 여행이고 하루하루가 기록이고 제가 등단했던 시가 텔레파시라는 시예요. 텔레파시는 늘상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캐치를 못할 뿐이에요. 나무가 주는, 하늘이 주는, 바다가 주는, 물이 주는, 공기가 주는 모든 것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단절하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내가 조금 더 6살, 7살 어렸다면 그거에 귀를 기울였겠죠. 나뭇잎 떨어지는, 도토리 떨어지는 그 소리에 거기서 내가 해찰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해찰할 이유도 그런 필요도 없어진 거잖아요. 왜? 지금 내가 해야 될 어떤 맡은 바 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해찰이란 말은 실은 우리가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잃어버리는 단어예요. 초등학교 이후에 해찰을 하고 다니면은 이제 저처럼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아직도 어디 가서 이게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 쫓아가서 도토리 떨어진 거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멀리 가다가 큰 나무가 보면 그 나무 밑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못 가잖아요, 실은. 근데 저는 가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좀 그러면서 하니까 해찰을 아직도 한다고 내가 혼을 나죠, 주방장한테. 좀 그렇고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씨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싸우는 거죠. 내 속에는 아직도 그런 해찰하고 싶은 마음, 아직도 뭔가 말 걸고 싶은 마음, 아직도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동심 그런 게 있는데 어른이 되는 과정은 그 동심을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 조금 사회하고는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변한다고, 사랑은 움직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10대 때 사랑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은 가정을 꾸리고 살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사랑을 계속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전한 그 1대1의 사랑, 내리 사랑 이런 거가 아니라 사랑에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사람도 성장해야 돼요. 나이에 따라서.
10대의 사랑이 있다면 30대, 40대, 50대, 60대 사랑도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트러블이 안 생기지, 사랑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동심력 퀴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10대 때 어릴 때의 동심과 지금 지키고 가고자 하는 동심, 이런 게 조금 구별돼서 나눠져야 되는데 저는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거죠.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예. 좀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네. 아무튼 개인의 그런 기록들을 늘상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그냥 내 일기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자그마한 책으로 한번 엮어보시라는 거고, 가족 이야기 한번 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기신 어떤 물건, 엄마, 아빠가 쓰거나 그리거나 뭔가 만드신 물건, 그리고 아이들이 쓰거나 그리거나 만든 물건,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테이블에. 그래서 학교에만 이렇게 뭐 아이들의 뭘 할 게 아니라 집에서조차 이렇게 해서 우리 애기가 했던 거, 뭐 엄마, 아빠, 외할아버지 했던 것들 이렇게 모아보면 몇 시까지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작은 다이어리처럼 요새 스냅스 이런 데 들어가면 바로 책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엮다 보면 그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 다음에 또 지나다 보면 이번에는 내가 주제를 하나씩 내갖고 뭐 할머니 고추 따기, 할아버지는 고구마 캐기, 이런 장면들을 이제는 그동안에는 있었던 걸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몇 년 지나다 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이 생겨서, 아, 올해는 요거 한번 농사 짓는 풍경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뭐 체험학습 가서 뭐를 심어보거나 아니면 사과를 딴다거나 딸기를 따는 그런 장면들을 모아서 우리 가족의 뭐 1년, 그래서 봄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가지고 봄에 했던 활동, 여름에 했던 활동, 이렇게 가족 문집들을 한 번씩 꾸며보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는 학교도 이렇게 몇 차례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게 이제 문학인협동조합에 하는 일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광주의 시비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돌았던 과정을 포토북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정말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보면 우리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요즘에는 이게 이제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글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이렇게 책으로 받거나 어떤 파일로 받아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면, 내 가족들이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내가 죽어서 나의 손자, 또 증손자, 뭐 이렇게 고손자, 이런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우리는 남겨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의지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어떤 막 글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 시절에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그때는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기록을 충분히 남겨줄 수 있는 상황의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니의 엄마, 아버지의 아빠, 그 아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 시절은 어렸을 때 꿈꾸던 세상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달나라를 가고 뭔가 TV, 전화 막 이런 거를 진짜 돌아다니면서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100년 후를 해보셨어요? 50년 후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어도 미래를 꿈꾸며 살았는데, 지금 미래는 꿈을 꿀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확산이 돼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는데, 정말 둥둥 떠다니며 살지, 정말 내가 텔레파시처럼 생각으로 다 전할 수 있을지, 아마 텔레파시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해요. 데자뷰란 말 아시죠?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갔는데
이곳이 언제 내가 여기로 왔던 것 같아. 저 고개 넘어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어딘가 봤던 사람인 것 같아. 이 기억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등단 작품 텔레파시는 매일 다니던 길에 꽃이 피어 있는데 그날만 본 거예요. 그 꽃은 벌써 며칠 전부터 펴갖고 그 며칠 후까지 필 거잖아요.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텔레파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만나던 사람 속에서 뭐지? 첫사랑이 그렇게 오잖아요. 첫사랑도 어떻게 보면 매일 보던 사람이 갑자기 헉 하면서 불쑥 가슴속 깊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뭔가 통하는 거잖아요. 매칭이. 예. 그렇듯이 텔레파시는 항상 있는데 우리가 그냥 둔감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촉각을 세우면 그런 희노애락 애호욕이 5단 7정이잖아요. 그래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들풀이 몇 번씩 피고 마르는 동안 나는 예의 바른 척했으며 사람 좋은 척했으며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흔하디 흔한 들풀보다야 낫다고. 그대가 오기 전에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뜨거운 마음이었는데 그대가 가까이 오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저 흐르는 눈물뿐이었다. 이렇게 제가 오면서 시를 한 편 적어봤어요. 이거는 제 맨 첫 페이지에 첫 페이지 한번 펼쳐보시면 이게 무등산 입구에 있는 다영 김현승 선생님의 시비 눈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눈물 시비를 보시면 커다란 십자가에 물방울이 들어있는, 우주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십자가에 걸려있는 형상이거든요. 예. 이게 1954년에 김현승 선생님이 아들을 잃고 쓴 시고, 김현승 선생님이 생전에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한 편이었고요. 예. 눈물입니다. 그런 한 방울 눈물이 고저 이렇게 그 눈물을 형상화하면서 이 시비가 무등산 원효사 아신가요? 원효사 입고 올라가는 그 코너길에 바로 있어요. 주차장에서 내려오면, 예. 그 관음사 바로 앞이고, 예. 근데 이게 광주에 1호 시비예요. 이게 그런데 양림동에서도 당연 김현성 시인의 그 펜쪽 시비가 있거든요. 호남신학교 대학교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이게 15도 각도를 올려다 보면 보이는 데가 원효사 이 시비고요. 왜 이 시비를 여기에 처음으로 세웠냐면은 당시에는 무등산 지금은 험한데 당시에는 나무를 해다 떼기 때문에 거기까지 거의 원효사 밑에까지가 거의 민둥산에 불과했다고. 그리고 통행이 엄청 많았대요. 거기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거기다 세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가서 진짜로 보시면 마음 이게 뭔가를 그럴까 따뜻해지고 저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앞에 많이 찾아갔어요. 가서 그냥 그런 어떤 위대하고 거대한 힘 앞에 조아리는 그런 어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산 앞에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꼭 그냥 있으면 한 3번째인가 찾아갔던 날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순결이라는 의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앞에 순결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자연 앞에, 하늘 앞에, 모든 대상 앞에 내가 과연 순결한가, 이거를 자문자답하는 순간 나는 정말 순결한 척하면서 살았구나. 과연 나는 지금도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뭔가 좀 더 좋은 상황을 탐하고 계속 그러고 살았구나.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나는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었고, 좋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고, 좀 더 좋은 가정을, 집에 인테리어를 해놓고 살고 싶었고, 계속 그러면서, 이게 과연 나의 순결한 모습이었던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내려놓는 기회가 됐었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게 우리 인간뿐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들릴 뿐이에요. 제가 첫 시집에서 제목으로 쓴 게 익시어스예요. 흰 노랑 나비인데 자꾸 영어 제목이 나와서 죄송해요. 왠지 영어로 쓰면 그 의미가 들어맞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은 안 맞는 게 너무 좀 있어가지고 텔레파시도 그러고, 예, 익시어스는 흰 노랑 나비인데 나비하고 사람이 전혀 안 같죠. 같을 수도 없죠. 근데 원래는 한 뿌리였잖아요. 식물과 동물이 나눠질 때 저런 풀들은 식물도 같지만은 나비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물에서 나비와 사람이 분열돼서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진화의 흔적, 아니면 서로 다른 길, 아마 사람들도 또 어떻게 진화될지는 모르지만 나비와 내가 같은 동물이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은 그 어느 흔적 하나도 같이 없고, 그래서 좀 이 얘기는 뭐 깊이는 안 들어갈 건데 하여튼 다르다는 것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근데 달라져 가는 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선생님들 나이층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이사하면 떡 돌리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요.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이면 동네 돌면서 식사하러 오시래요 해서 한 끼 대접하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새는 돌잔치 해도 욕먹는다고 하고, 환갑잔치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뭐 이사했다고 옆집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더 심하죠. 저는 1월 달에 뉴욕을 갔다 왔는데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얼싸안고 막 계속 물어보고 막 귀찮게 하고 뭐 잘 지내냐, 뭐 괜찮냐, 기분은 어떠냐, 처음 본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좀 황당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고 일상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쿨하게 헤어져서 가고. 근데 우리한테는 등 두드려 밀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수고했다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학교에서는 남아있는데 사회에 나가면은 정말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메마른 거예요. 이게 저는 가끔 이제 그런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과대한 경쟁이 인간 사막화를 불러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독일 교육은 굉장히 그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게 독일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뭐 우리한테는 좀 요한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 과거의 원형이 뭐예요? 과거의 원형이 시한수 싹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사라지고 오로지 뭐 경쟁만 남아있는 느낌이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예. 아무튼 제가 더 깊이 들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가 금은 보화 명예 어떤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도 내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방울 눈물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듯이 그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한 방울 눈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주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틈틈이. 그래서
하루를 3번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하루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과연 내가 하루를 잘 살았는가. 눈을 감고 돌이켜보면 하루 지난 일이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를 3번 살 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프를 빨리 잘 치고 싶으면은 골프장 가기 전에 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18홀을 쭉 돌아보고 가서 치고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훈련을 반복해야지만 빨리 골프에 상급자 싱글로 갈 수가 있고 그럴 걸 다음에는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만족을 높일 수 있고 자긍심이 올라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시다시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핵심 주제는 눈물과 눈을 감기. 눈을 자꾸 감으시면 내 밖에 있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눈 뜨고는 사물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그 속에 있어요. 눈 감으면 떠오르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싶으시면 꿈을 꾸고 싶은 내용을 계속 생각하다가 잠들면 10번이고 20번이고 10,000번의 법칙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잠들면 그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꿈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그냥 꿈이 아프니까 좌절할 것이냐, 내 꿈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했을 때는 결국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꿈은 아프지만 꿔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 꿈의 10대, 20대, 30대 학생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50대, 60대, 70대, 80대 다 꿈이 있으세요. 근데 그 꿈을 너무 막연히 갖고 있고 이 나이에 무슨 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오히려 10대 때는 막연한 꿈이었지만 지금 꾸는 꿈은 이룰 수 있는 꿈들이 많은 거예요. 내 문집 하나 만들어 봐야지. 우리 가족 문집 하나 만들어 봐야지. 우리 학교 몇 학년 몇 반 아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묶어서 1년에 하나 책으로 만들어 봐야지. 아니면 우리 학교 각 학년별로 몇 편씩 학생들이 하나씩 해서 그거를 하나의 학교 문집으로 만들어 봐야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수고를 더하면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추억을 하나씩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여기서 가까이 계시죠. 질마제가 가까이 있는데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시론입니다. 요 한편으로 시론은 끝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많은 시론들이 있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바닷속에서 전복 따 파는 제주 해녀도 제일 좋은 건 님 오시는 날 따다 주려고 물속 바위에 붙은 그대로 남겨둔단다. 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 다 캐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 바다에 두고 바다 바래어 시인인 것을. 이 시인이라는 것을 나라고 바꿔서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주처럼 전복처럼 붙어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도 캐내지 않은 미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 사는 그 연예인 누구죠? 이효리 민박집. 이효리가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복, 한번 실패한 전복은 포기해라. 왜냐면 전복을 이렇게 따다가 실패하잖아요. 전복이 얼마나 그 바다에 꽉 붙는지 사람 힘으로 따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 전복을 따려고
그 하나에 집착해서 하다 보면 자기 숨을 다 써버려갖고 해녀들이 탈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친 해삼은 빨리, 전복은 빨리 포기하고 다른 전복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느낌들 아실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자기 살려고 붙는 거기 때문에 2차적으로 붙는 전복은. 그래서 제주 해녀들은 빨리 포기하라고 그런 놓친 전복은 포기하라는 그런 해녀들끼리 하는 말이 있다고 이효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누구 시키면 뭐 죽는 이유가 한 편 그 일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있어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로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역시 저는 우리가 신앙송 그러면은 어제 낭창낭창한 여성분들이 한복 입고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신앙송이나 신앙독이 이렇게 우렁차고 남성스러운 좀 그런 쪽에 너무 우리가 신앙송 그러면 막 좀 여성적인 그런 그리고 간지러운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닭살 돋는 그런 죽는 날까지 하늘을 뭐 약간 웅변토로 막 그러면 좀 이상한데 너무 좋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이 한번 그런 어떤 남성적인 신앙송 세계를 한번 나중에 퇴직 후에 좀 개척해 주십시오. MBC에서 뭐라고 남성 시의 원조로. 근데 아시는 시잖아요. 이 시는 누구나 한두 번쯤 이렇게 들어보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더 말이 진솔하게 다가와요. 최소한 어떤 시를 이렇게 마음에 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쉽게 되지는 않은데 저는 윤동주의 저는 동주형이라고 부르는데 동주형님의 이 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탈출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죽고 싶을 때, 막 정말 이렇게 그 막 분통이 터질 때, 아니면 어떤 막 충동이 막 일어날 때, 이럴 때 이 시가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다듬어주고, 그 잎새에 이는 바람결에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심지어 네가 그 겪는 그런 작은 그런 다툼이나 그런 일로 인해서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러한 목소리가 다시 이 시 속에서 들려오죠. 그렇습니다. 그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일, 한 번 하고 많은 일이 아니라 저 학교 때 그 친구 하나는 매일같이 반복해요. 지겨울 정도로 막 아침에 문 열고 들으면서 막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뭐 매일 그러고 오니까 이제 제가 들어오는 레파토리가 이미 뻔한 거야. 그때는 그게 애들이 막 다 욕해요. 나가라! 막 그만해라.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가 가장 뭔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가장 보고 싶은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참 별난 행동을 했던 그 친구가 새삼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좋은 거에 대한 반복.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정말 내 거가 되죠. 내 피와 살이 돼서 내 속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거는 정말 그러니까 누워서든 엎어서든 자든 뒹굴든 내 거가 된 거는 잃어버릴 위험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심지어 배운 도둑질은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 뭔가 애워서 단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화된 거.
이제 윤동주에 서실 정도로 내 거가 된 것들은 정말 이제 이 동주형을 따라서 이제 내 거가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를 통해서 사는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중동 쪽에는 정말 시인의 무덤을 찾아가서 청혼을 하고 시를 이렇게 하고 그런 문화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집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시를 향유하는 문화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해도 시집들은 정말 많은 시집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굳이 판매하는 시집이라기보다도 우리 가족이 같이 공유하는 시집들, 우리 같은 어떤 단체가 공유하고 그런 컨셉들이 더 요즘의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하나 더 돌아가 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하는 노래 한 번쯤 아실 것도 같아요. 없으시면 유튜브 검색해서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요. 선생님 노래하신다고? 노래 시킬까봐 나가신 것 같은데,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모든 세월이 거꾸로 흘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고자 한 곳은 거기야 바로 그곳, 너랑 헤어진 그곳. 그 앞에 서서 나는 다시 내 이야기를 다시 써보고 싶어 하는 게 이거의 핵심이잖아요.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파트는 일기가 지워지고 다시 한 걸음씩 다 썼어요. 근데 결국에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 있으면 이 노래 한번 듣고 가도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한 게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나 그런 순간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뒷걸음치고 가서 닦아주고 싶은 눈물 아니면 내 눈물을 누군가가 닦아줬으면 싶은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절로 한 번 정도 갈 수 있으면 정말 어이없이 끝난 결말 속에 정말 황당하고 지금이라면 안 그러고 싶은 그런 말 우리 쓰잖아요.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근데 그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후회예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하지 마시고, 결국 살아갈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과연 내가 살아가는 소명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부끄러워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죽는 날이 왔을 때 과연 너는 어떻게 살았니? 하고 누군가가 거대한 그런 힘이 나한테 묻는다면 저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나도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환경을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100%를 못했다는 자괴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거를 막 포장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당신이 아십니다. 결국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방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때를 늘 대비해서 뭔가를 자신의 기록물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흔적을 남길 만한 인물이야? 내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겠어? 이런 것들은 흔하고 흔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거는 오로지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남들이 다 알지라도 나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저작권, 카피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의 원리예요.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게 블로그에 썼더라.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작권이 이거에서는. 내가 먼저 발표했고 내가 먼저 썼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잘 써서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늘 그냥 블로깅 하시고 책으로 엮어서 내놓고 그냥 가족들이 조그만 하나 가족들의 타임캡슐 하나 만들어서 그게 큰 부피를 차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삿짐 다니는 그런 그 박스 하나 정도만 있으면 거기에 아이들 기록 우리들의 지나간 쓰레기 같은 거 다 담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쓰레기라고 버려질지라도 그게 몇 년, 10년, 20년 지나면 만나고 싶은 기억, 내 손때 묻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거를 웬만하면 가전제품은 버릴지라도 뭐 아이들이 했던 낙서며 뭐 그림이며 뭐 어떤 장식을 해 TV에 장식돼 있던 어떤 자그마한 어떤 그런 인형이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모아놓으세요. 그래봤자 부피가 안 돼요. 그리고 1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그걸 수거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쫙 찍으셔갖고 그냥 그거 포토북 하나 만드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소중하게 돌아오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역시 이렇게 한번 제 못났을 때 10대 때 20대 때 뭐 대학도 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뭐 내가 삶도 찌질하고 하니까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어떤 여학생의 그런 가방끈에서 네가 뭔가를 하기 전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는 죽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꼭 한번 그거는 한번 정리를 버킷리스트를 쓰잖아요. 버킷리스트처럼 내가 살고 싶은 이유와 죽고 싶은 이유는 한 번 정도 정립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임사체험도 한다고 하듯이 내가 한번 과연 죽는다면 내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소중한 기억이 남아있기를 원하지 부끄러운 기억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는 이제 20대 청년인데요. 뭐 시로서 완성도라기보다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쓰니까 사랑이라는 거를 한번 교장 선생님은 눈이 좀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앞에 있는 죄로 우리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저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추상적인가. 어쩌면 아름답다는 건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 아닐까. 사랑은 그러하다. 언제 발포될지 모르는 총구 앞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설령 운이 좋지 않아 총알을 맞고 피를 흘리더라도 절뚝거리며 다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품. 피가 묻지 않도록 조심스레 안아주는 그 품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외적은 피가 늘어붙어 검붉고 까칠한 형상을 띠지만 내적은 갓 분을 바른 갓난아이의 엉덩이만큼이나 희고 부드러울 것이니 설령 외부로 인해 까칠해져 버린 그대의 가슴도 내겐 부드러운 아름다움이다. 잘 읽으셨어요. 근데 하나 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뭔가를 읽을 때 우리 한국 분들은 읽으라고 주면 다 급히 읽어. 빨리 읽고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낭독의 발견은 하는 그런 음악적인 용어, 뭐 안단테, 칸타빌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음을 실어 갖고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런 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천천히 즐기고 느끼고 그리고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충분한 틈을 줘 갖고 거기에 뭔가 생각이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추상적인가. 어쩌면 아름답다는 건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 아닐까. 사랑은 그러하다. 언제 발포될지 모르는 총구 앞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설령 운이 좋지 않아 총알을 맞고 피를 흘리더라도 절뚝거리며 다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품, 그 품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행과 행, 연과 연을 충분히 나눠주면서 거기에 생각이 들어와서 그걸 이해하도록 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랑은 아까 제가 중간에 사랑은 움직인다고 했죠. 사랑은 변해가고 그 시기에 맞게 성숙하고 있어요. 계속 자라고 있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를 너무 남녀 간의 사랑에 너무 비중을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아픔을 많이 겪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고 알 거고, 그 종류들을 조금 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거대하게 보면 같은 사랑 안에 있는데요. 그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한편의 그런 연서같이, 편지같이, 아니면 일기처럼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상황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아무리 사랑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각 작품이나 아니 한 편의 글이나 이렇게 되니까 1인 미디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결국 자기 기록을 남기고 자기 기록이 가족의 기록이 되고 가족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될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을 게 저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벌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허니컴이라고 그러잖아요. 벌집, 이렇게 육각형의 벌집이 집을 연결하는데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가 있잖아요. 폴더가 벌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컴퓨터 바탕화면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가장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정리정돈이라고 해요. 내가 머리에 뇌가 외국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의 능력은 뇌에 구분을 폴더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일본어방, 영어방, 불어방, 독일어방, 에스파냐,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한 방에서 뭔가를 끄져낼 때 시간이 과부하 걸리잖아요. 근데 방들이 잘 나눠져 있으면 가족방, 이모방, 삼촌방, 아빠방, 할아버지방, 이게 혹시라도 나눠져 있으면 거기에는 오로지 그 기억만 있으니까 빠르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 언어를 생각할 때는. 근데 이게 된대요. 안 될 것 같은데 이 방을 나누는 게 된대요. 컴퓨터 폴더를 나누듯이. 그래서 여러분 속독법이라는 건 들어봤죠? 책을 빨리 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 읽는 거예요. 저 풍경을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풍경을, 저기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사람이 걸어오고 버스가 지나가고 거기 바람이 나뭇잎을 팔랑거리고, 이거를 다 하나씩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책도 이걸 딱 펼치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실은 연습하기에 따라서 그런 어떤 강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록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속독의 그런 원리처럼 모든 것은 다 하나의 판판이 사진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설명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럼 과거 기억도 보면은 하나의 그림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딱 그 상황으로.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조금 이렇게 떡도 드시고 얘기하면서 좀 저한테 궁금한 이야기, 아니면 좀 그런 이야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파워포인트요. 파워포인트는 선생님들에게 넘기기만 해드릴게요. 이거는 엄마와 크레파스 새를 부르다를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 96세세요. 어머님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90살 넘어서부터 그린 그림인데,
어머니의 그림도 저렇게 묶어놓고 하니까 예뻐지더라고요. 그냥 일제 25년 소띠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림도 그리고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했더니 남녀노소 학생들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서 학습도 하고 참관도 하고 했었던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생진 시인님이 어머니 축하하면서 부채도 보내주시고 이게 다 확장이 되더라고요. 다양해진 거예요. 상품도 개발이 되더라고요. 달력, 손수건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나왔죠. 이렇게 족자도 나오고 액자도 나오고 이렇게 시화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원소스가 있으니까 2차, 3차 이렇게 발전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그림도 그려지고 이렇게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김기훈 상장을 받았어요. 시화전에 시 공모전에 찔레꽃 자구실 동생 이런 일기에다 써놓은 건데 어머니는 시를 쓰려고 쓴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낙서해 놓은 건데 제가 시처럼 썼는데 찔레꽃 향기 참 좋네. 20살 되도록 밖에 한번 못 나가보고 홍성이 어딘지 모르고 컸네. 그러다가 너희 아버지를 만나서 너희 아버지가 날 참 좋아했지. 연신 뒤돌아보면서 앞장서 가다가 내가 꽃군에 서 있으면 너희 아버지가 손잡고 갔지. 아버지 따라서 이제 시집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 보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와서 이제 가자고 또 손잡고 끌고 가고 그랬던 추억 한 편이 있어요. 이거는 시집 가서 이제는 애들 낳고 동생네 집에 갔더니 동생네 집에도 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떡져갖고 왜 저기만 주고 자기 안 주냐고 울던 그 동생네 아들이 생각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 문화전당에다가 이제 외국 아시아 40개 제가 하고 있는 나눔 문학이 다문화 문예지거든요. 외국 그런 문학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만 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어느 나라든지 시가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런 시를 모아가지고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제가 전시했던 거고요. 그런 윤동주 서씨는 이제 1어판도 있어서 이제 1어판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이런 어떤 한영 번역, 이런 것들을, 이런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안내하고 있는 문학인협동조합에서 안내하고 있는 길인데요. 용화 생가에서 용화 무덤까지, 이쪽에 밑에가 용화 무덤이에요. 이게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용화 생가에서 용화 무덤까지. 그러면 중간에 저 황포도 때 떠나가는 배 시비를 보면서 걷게 돼요. 근데 한 사람의 생애를 볼 수 있다는 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길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저기는 송정리에 있고요. 말미산도 광주 여대 앞 뒷동산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등산 둘레길, 아까 저기 십자가의 눈물십이 있죠. 거기에서 너릿재 화순 넘어가는 화순 너릿재를 통해서 김삿갓 시비까지 있어요. 김삿갓 시비면 청풍유원지에 있는데요. 김삿갓이 우리가 해학과 풍자의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기도 이렇게 강원도 떠돌 때는 선생님 훈장을 욕하고 그런 어떤 스님을 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전라도에 와서는 정말 아름다운 시들만 쓰시다가 또 죽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욕할 대상을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소나무, 무등산 높다 하되 소나무 밑에 있고 적벽강 깊다 하되 모래 위에 흐른다, 이런 시들, 여기서는 이제 수려한 시들을 많이 쓰셨고, 몇 차례 아들이 와서 돌아갈 것을 고뇌도 먼저 가마 따라가마 하다가 결국 여기서 종명하셨잖아요. 화순에서 종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푸른길 공원인데요. 남광지역 곽재구 시인의 그런 사평역에서부터 광주고등학교 이성부 시비, 광주고등학교 문학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고정희, 김남주, 정소파 시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항쟁의 길이기도 하고요.
광주에 실제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여기가 이제 양림동 사직동 길인데요. 여기가 이제 가장 먼저 조성된 시비길인데 1시간 정도면 이 시비를 다 돌 수 있어요. 24개 시비 정도가 있는데요. 저런 어떤 그런 광주의 길이 된 금남로, 충장로 아시죠? 그런 광주에 그다음에 하서로, 눌제로 이런 길이 된 분들의 시비가 이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역사를 조선 중기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문학인 협동조합은 이런 길을 안내하고요. 우리가 진도 중학교 또 몇 군데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안내하면서 양림동 또 요새 펭귄마을 유명하잖아요. 펭귄마을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반나절 정도 시비도 보고 양림동 역사 탐방도 하고 이렇게 몇 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 비록 시를 쓰지는 않는다 해도 어디 가니까 저런 시비들이 많이 있더라. 어떻더라. 이거는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제가 중학교 시기를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하는 시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기억은 굉장히 소풍간 기억도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초등학교는 좀 아슴푸리한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4가지 이렇게 광주를 4번역으로 나눠갖고 시비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한 번에 다 돌려면은 조금 무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얘는 다영 김영수 시인의 펜쪽 시비고요. 이거는 이순신 장군의 시비인데 허재 의백년 선생님의 글씨예요. 예, 이거는 용화와 영랑의 쌍시비로 광주공원에 있고요. 이거는 우리 이수복 시인의 봄비, 입이 그치면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그 봄비 시비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안내를 하면서 이게 자작시, 직희 그런 거 해봐갖고 이렇게 한번 시화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문해교실, 어르신들 문해교실, 실버문학 요새 성하잖아요. 어르신들 문해교실인데요. 할머니의 꿈이에요. 아주 까막눈 때는 공부가 꿈이었는데 이제 쪼매 눈 뜨니 손주가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사는 게 꿈이요. 뭐 이런 그런 꿈도 얘기하고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꿈이 계속 변해가요. 요새는 할머니들도 고생해요. 저기 이 문해교실에 나온 작품들 소개하는 거고요. 그런 말 들었을 때 있더라고요. 아직도 어디선가 할머니인데 어디선가 쿵쿵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너무 좋아. 그 음악 소리가. 근데 또 한편에서 거기 가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가는 마음. 예, 그런 마음이 두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꿈 보세요. 내 꿈은 가수, 2번째는 미용사. 그러나 하나도 안 됐다. 그냥 엄마가 됐다. 지금도 노랫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벌렁거린다. 왜? 처음에 꿈이 가수였으니까.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예요. 어떤 문학 작품을 넘어서 저렇게 그냥 기록만으로도 얼마나 선명합니까? 내 꿈은 가수, 2번째는 미용사. 그러나 하나도 안 됐다. 그냥 엄마가 됐다. 지금도 노랫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거린다. 그런 거예요. 이분은 70세에 그런 신춘문예의 꿈을 이루신 거예요. 계속 부여잡고 있으니까 신춘이라는 게 무슨 20대, 30대만 등용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성공을 하신 거죠. 예, 조 할머니 콩나물 일기로 신춘에 당선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평 자멀미술관 산내리 글쓰기 교실도 한번 참여를 해봤고 이게 기록이 있는데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게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 하나를 엮어서 작은 문집, 시화집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그렇게 십시일반 10,000원씩만 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른쪽에 노란색 동그라미 있죠. 거기가 이제는 그런 낭송 음반이에요. 오늘 선생님들
여기 낭송 음반이 하나씩 다 들어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 제가 선물로 제가 2시간인 줄 알고 왔다가 이렇게 이거 저희 어머니 그림으로 만들었고요. 이 책을 저희들이 회원들이 이렇게 낭송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책하고 이거하고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별게 아니잖아요. 굿모닝 양림이라고 인문학 축제예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시도되고 있는데 저기는 먹자판이 아니에요. 서로 읽고 쓰고 낭송하고 노래하고 이런 한의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갔는데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시는 정말 1초의 예술이고요. 삶도 지나가고 보면 다 1초예요. 우리 기억들이 1초가 넘는 것들이 실은 별로 없어요. 오래된 기억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나간 1초들을 잘 기록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